이제 오늘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심리 요즘에 너무나 유행처럼 퍼져가는 이 심리가 사실 정의라는 게 정확하게 내려지지 않고 그냥 겉 표면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전달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단한 정의를 조금 내리고 그리고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심리라는 말과 추리라는 말을 요즘에 많이 들어보시죠? 혹시 심리와 추리 차이점 혹시 아십니까? 그 심리 추리할 때 글자 같은 글자가 혹시 뭐죠? 리죠, 리. 심리 할 때 두 번째 글자가 리고 추리 할 때 두 번째 글자가 리죠. 그 리가 무슨 글자냐 하면 나무결 리자입니다. 나무결. 그러면 결국 사람에 대해서 심리라 그러고 추리를 알아본다 하는데 결국 그 심리학의 기본이 우리 사람을 알아볼 때 어떤 개념으로 바라보냐면 나무로 바라보는니다. 그러면 저 나무가 아파요. 그럼 아픈데 저 나무가 언제 저런 아픔이 왔고 지금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혹은 그 나무가 몇 살 살았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나이테를 보면 그 나이테에 한 7번째 줄에 이렇게 주름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럼 그 나무는 성장하면서 7살 때 외부에서 엄청난 충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7번째 나이테가 아픈 거겠죠. 그 7번째 아픈 나이테 때문에 지금 현재의 어떤 나무 가지나 그 나무의 성장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안에 그 나이테가 성장한 그 줄, 결을 봤을 때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심리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럼 추리는 뭐냐? 앞에 있는 추가 심리와 정반대로 눈에 보이는 것을 밀고 당길 추자입니다. 심리는 눈에 안 보이는 마음의 결이죠. 근데 추리는 눈에 보이는 결을 밀고 당기면서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피가 왼쪽으로 튀겨져 있고 그 범죄 현장에 가면 피가 왼쪽에 떨어져 있고 가구가 오른쪽으로 넘어져 있다 만약에 그러면 눈에 보이죠. 피와 가구는 눈에 보이죠. 그러면 이 눈에 보이는 이 결들을 찾아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추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추를 하죠. 추리를 하죠. 범죄자가 피를 왼쪽으로 이렇게 흘리면서 넘어지면서 가구를 밀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결을 찾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와 추리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결을 찾는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지난주 화요일 날 오후 2시 반에 뭐 하셨죠? 지난주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오후 2시 30분에 내가 뭘 했는지 정말 카메라, 지금 찍고 있는 카메라처럼 나의 상황이 정확하게 이렇게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자, 한두 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2주 전 화요일 날 2시 반은 내가 뭐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거기까지는 거의 안 됩니다. 우리 그 두부같이 생긴 이 대뇌 있죠? 큰 뇌를 딱 드러내면 그 안에 좌뇌와 우뇌 사이에 있다 해서 사이 간자를 써서 간뇌 제일 밑에 보면 히포캠퍼스라는 그 해마라는 게 있어요. 이 해마가 기억을 관장하는데 이 기억을 관장하는 이 해마는 내 삶도 일주일이 지나가면 사실 담아두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도 사실 담아두지 못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라 하면 남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잘 얘기를 꺼내놓지 못합니다. 그것은 사실 어찌 보면 어른이 되었다고 하기에는 아직 많이 사춘기적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많이 갖추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춘기 특성 딱 2가지입니다. 상상의 청중을 너무 많이 두고 나를 계속 의식합니다. 2번째, 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너무 부풀려서 우화적 소설을 많이 쓴다. 이게 2가지 사춘기 특성입니다. 대부분이
자기의 이야기를 꺼내라 하면 아프다 생각해서 많이 못 꺼내놓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족하고 오늘 돌아가서 진짜 나라는 사람이 좀 회복되고 건강하려면 실제 내 부인, 내 남편, 내 아들, 딸들하고 가족 안에서 사실 내 이야기를 마음껏 꺼내놓고 거기 안에서 눈물도 흘리고 실제 그것을 내 가족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하는 과정들이 가장 건강한 가족의 표본입니다. 그런 가족의 심리를 꺼내서 서로 펴줄 수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제 시작할 겁니다. 나 첫째 놓을 때 진통을 7시간 이상 했다. 손 좀 들어봐 주실래요? 원래 첫째는 그렇게 하는데 맞죠? 이제 좀 드시네요. 저희 집사람도 정말 첫째 때는 정말 시간 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10시간 이상 했거든요. 대부분 10시간 이상 진통을 하면 선택을 하죠. 뭐 주사를 놓거나 아니면 제왕절개 하든가. 그런데 그때 주사를 놔주죠. 유도분만 주사를 놓고 무통제 놓고 촉진제 놓고 하는데 그 물질이 뭔지 아세요? 주사 안에 들어가 있는 물질이? 그게 이름이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거는 옥시토신이라는 이 물질은 유도분말제로 이렇게 자궁에 이라는 자궁에다가 딱 주입했을 때 이때는 슈링킹, 즉 쪼그라뜨리는 힘을 주기 때문에 이걸 놓고 아이를 해서 애가 태어나게끔 도와주는 유도분말제예요. 그런데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옥시토신이 나오게 하려면, 이게 나오게 되려면 언제 나오냐는 거예요. 오직 상대방으로부터 신뢰라는 걸 내가 감지를 했을 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뢰란 무엇일까요? 개념이 잡혀 있습니까? 신뢰 그냥 믿는 것? 아니에요.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몸보다 나의 몸을 더 보호해 주는 것. 이게 신뢰래요. 그럼 보세요.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이런 겁니다. 길에 가다가 차가 너무 빨리 다니니까 위험해. 그래서 아내한테 위험하다, 안으로 들어가라고 확 밉니다. 그럼 아내는 가다가 이렇게 밀리죠. 이렇게. 밀렸을 때 이게 내 거구나 하고 옥시토신이 확 분비되는 거예요. 도파민은 한 번 분비됐을 때, 한 번 분비되면 하루 정도 효과가 있다 합니다. 그 사람의 손을 만지고 설레임이 와서 하루 정도 정말 육체적인 사랑, 정신적 사랑이 잘 되겠죠.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중간에 서로 공격하거나 서로 아픔을 줬다. 그럼 바로 끊어집니다. 그런데 옥시토신은 최소치가 6개월 정도 간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1년에 딱 2번 정도만 서로 신뢰 호르몬을 나오게 하면 1년이라는 세월이 서로 유지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결론할 수 있겠죠. 정말 건강한 부부란 흥분만을 혹은 설레임만을 유발하는 그런 사랑이 아닌 거죠. 정말 건강한 부부가 하는 것은 사실 신뢰를 주는 부부다라는 정의가 내려집니다. 정말 신뢰를 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실제로 이 상황을 아이들이 여태까지 성장하면서 부모님들한테 어떻게 반응을 보이셨어요? 하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머뭇거리십니다. 왜 그러세요? 하면 지나고 보면 너무 화가 난대, 자기한테. 왜? 그때 화를 안 냈어야 되는데 그렇게 화를 냈대. 그렇게 아이들 다그쳤대. 때렸대. 여러분, 전 세계 모든 부모님들을, 여러분들 뭐 우리 아이 달렸어요 이런 거 많이 보시죠. 파풀이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런데 부모님들이 자녀한테 하는 행동을 이걸 다 찍어서 보면 놀라운 일이랍니다. 부모가 자녀의 잘못이나 실수를 할 때 보이는 모든 패턴은 이 3가지 패턴을 벗어나는 분은 없습니다. 물론 아주 극소수의, 정말 퍼센트로 따졌을 때 5%도 안 되는 정말 독특한 부모님 빼놓고는 안 됩니다. 그 부모님조차도 알고 보니까 그분들은 어머님이 보니까 직업이 목사님이셔요. 그런 자기 성찰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중지능이라는 이 여러 가지 이 지능을 봤을 때 성찰 지능이 원래 자기 직업인 이상 그걸 빼면 절대 이거를 아이들한테 이 3가지 패턴을 벗어날 수 없어요. 이게 뭐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지시, 명령, 부정입니다. 시작.
지시, 명령, 부정. 아이들, 내 자녀입니다. 내 자녀가 실수하고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모들은 지시, 명령, 부정이라는 이 세 단계 넘어가지 않았었습니다. 전부 놀라운 거는 제일 위에 있는 이 인지부터 분명히 아이들을 깨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인지가 뭐냐? 정신 차리라는 말부터 계속 지시합니다. 정신 차리라고, 올려놓으라고, 닦으라고, 저쪽으로 가 있으라고. 순식간에 위에서부터 깨트려 버립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아이들한테 왜 지시, 명령, 부정의 패턴 속에서만 아이들한테 계속 줬죠? 알고 보니까 첫 번째 이유. 엄마가 엄마 처음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이었으면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부모님이 나한테 분명히 했던 그들의 모습을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아이가 일어났을 때 똑같은 내가 부모의 역할로 돌아가서 내가 받았던 그 모습을 그대로 주는 겁니다. 그걸 세대전수라 합니다. 심리학 용어로는 세대전수라 합니다. 그런데 너무 궁금한 게요. 이때 그렇게 지시, 명령, 부정을 해서라도 아이들한테 다시 실수나 다시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부모로서 선택을 합니다. 다시는 그거를 잘못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고쳐줘야지 라는 선택을 한 겁니다. 무수한 선택 중에 그래도 부모로서 다시는 안 하게끔. 그런데 전달할 때 어떻게 한다? 지시, 명령, 부정으로 전달했었던 것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계속해서 보통 그러니까 8세, 그러니까 학령기 들어가는 나이 때까지 계속 지시, 명령, 부정을 계속 듣는 가정은 놀라운 일이랍니다. 이걸 계속, 그러니까 우리 뇌가 다 작용을 하는 거지만 어찌됐든 이 신경을 보면은 이 심장 판막 주변이 계속 그 상황에서 엄청나게 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계속 이거를 지시, 명령, 부정을 받다가 8세, 즉 학령기가 됩니다. 학교라는 사회에 들어가는 순간 얘들은 이게 시스템이 중독되기 시작합니다. 요거를 심리학에서는 가족, 구조, 시스템 중독이라 합니다. 가족, 구조, 시스템이 중독되었다 그럽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가족, 구조, 시스템 중독이라 합니다. 중독. 중독. 중독은 딱 세 가지가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 세 가지 뭐냐? 정확하게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이미 느끼고 있고, 나도 모르게 이미 행동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영역이 동시에 발현되면 이걸 중독이라 합니다. 알코올 중독 어떻습니까? 이미 머릿속에서 술 먹는 거 생각하고 술 먹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소리 내고 이미 냉장고에 가서 손에 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중독이다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인지, 정서, 행동, 세계가 계속해서 그거를 보이고 있으면 중독입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중독됐을 때 이런 일이 납니다. 자, 민욱이가 벌써 고등학교 2학년이죠. 네. 학교 끝나고 동아리에 갔는데, 동아리실 뭐 요즘에 CA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때는 그냥 동아리 그랬는데. 그런데 이 동아리 CA 방에 가가지고, 동아리 방에 가서 물을 먹으려 하다가 민욱이가 물을 떨어뜨려서 깨트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동아리에 어떤 여자애가 나타납니다. 이런 여자애가 나타납니다. 민우가 괜찮아. 동아리 실 우리 다 공동의 것이야. 같이 치우자. 괜찮아. 나도 그래. 실수 나도 잘해. 라고 지지해 줍니다. 응원해 줍니다. 처음 들어보는 지지야. 민욱 입장에서. 얘하고만 있으면 머리가 너무 시원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얘하고 있을 때 머리가 너무 시원하긴 하는데 놀라운 거는 집에 돌아갈 때쯤 얘가 생각이 나겠죠. 머리는 얘하고 있었을 때 너무 시원했는데 집에 돌아갈 때쯤은 눈에 안 보이니까 결국 느낌이 어떻냐로 넘어가겠죠. 어떠냐? 근데 매력은 없네 그래요. 여기가 안 움직여요. 그리고 또 학교 끝나고 동아리실 가면 얘하고 있으면 얘는 너무 칭찬해주고 응원해주고 자꾸 나를 좋게 얘기해줘. 그럼 얘하고 있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집에 돌아갈 때쯤 어떠냐? 또 생각날 텐데 근데 매력은 없네 라고 반응합니다. 심장이. 그러다가 고3이 됐습니다. 자,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이제 고등학교가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동아리에 가서 새로운 경험을 해보려고 동아리 가는데 새로운 여자애를 만납니다. 거기서도 또
물을 흘립니다. 민욱이는 맨날 물을 흘립니다. 떨어뜨렸어요. 근데 이번에 이 여자애는 이상한 여자애. 오, 저렇게 2번이나 떨어졌어. 근데 여자애가 나타납니다. 그 여자애가 뭐라 했냐? 정신 차리라고, 올려놓으라고, 닦으라고, 동아리씨 네 거냐고, 손가락에 힘을 줬어야지. 이 여자애가 지시 명령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민욱이 입장에서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를 지시 명령 부정 받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민욱이는 뭐라 그러냐? 네가 우리 엄마냐고? 왜 나한테 화내냐고? 그럴 겁니다. 얘하고만 있으면 화가 납니다. 얘하고만 있으면 분노가 터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납니다. 얘하고 그렇게 화가 나고 서로 싸우고 하는데 집에 돌아갈 때쯤 얘가 다시 생각나는데 심장은 뭐라고 얘기하냐? 근데 걔 너무 매력적이야. 너무 매력적이야, 얘가. 빨리 보고 싶어, 막 심장. 근데 놀라운 일이 이렇게 가족 구조 시스템 중독은 우리의 손을 떠나는 20살, 즉 19살 지나면요. 놀라운 일은 더 이상 바꿀 수가 없게 됩니다. 심지어 군대 갔다 오고 학교 끝나고 회사를 한 3, 4년 다녔어요. 그러다가 민욱이가 뭐라 그러냐? 엄마 28, 9 되면 엄마 결혼할 사람이에요 라고 여자친구 데려옵니다. 또 우리 딸들은 아들 남자친구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결혼할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럼 우리는 경험상 한 3, 4명 또 바뀌겠지 뭐 생각합니다. 우리 경험상. 예. 그리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만남도 중요하지만 헤어짐도 중요하기 때문에 먹는 것도 잘 먹여서 보내려 합니다. 왔냐? 그래. 사귈 때 잘 사겨. 그리고 밥을 주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는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깜짝 놀라요. 어떨 때? 데려온 아이하고 우리 애가 이야기 나누는 시스템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 데려온 여자애가 누구랑 똑같아. 우리 누나랑 우리 딸이 데려온 남자애가 누구랑 똑같아? 내 거랑 똑같을 겁니다. 근데 무서운 거는 더 이상 그거를 바꿔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는 잠깐 제가 철학적 얘기를 잠깐 드릴까요? 여러분 자녀들 혹은 여러분 남편, 아내를 사랑합니까? 아니면 좋아합니까? 제가 심리 검사지까지는 들고 와서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잠깐 생각하는 거예요. 대답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 번 질문 드린다 했는데 절대 대답하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우리 가족들,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내가 사랑하는가 좋아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이렇게 합니다. A 대답.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하고 뭔가 다른가요? 난 사랑도 하고 좋아하는 것 같은데. B 이렇게 합니다. 좋아한다고 얘기하면 좀 너무 작은 거 아닌가요? 그래도 좀 뭔가 큰 개념이 사랑 이런 거 아닌가요? 세 번째. 이제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식었는데. 그래서 그냥 이제 좋아한다 정도?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우선 사랑이 뭔지 그리고 좋아하는 게 뭔지부터 잠깐 얘기 드릴게요. 보통 분들이 저는 사랑합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해요. 그럼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랑도 하고 좋아도 합니다. 그러면 사랑하고 좋아하는 건 차이점 뭐죠? 결국 파고들면 내 개념이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 정말 그 개념이 있고 그 의미 부여를 정확하게 하고 있으면 나는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집니다. 심리의 근원이 의미를 부여해서 바꾸는 거거든요. 자, 사랑은 뭐냐? 놀라운 일이라면 사랑은 내가 도구입니다. 사랑은 나를 통해서 저 대상이 행복해지기 원한 겁니다.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내가 도구입니다. 나를 통해서 민욱이가 참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는 도구로 쓰여주면 좋겠어. 그러면 민욱이 정말 사랑하신 겁니다. 반대로 저 대상을 통해서, 예를 들면 민욱이를 통해서 우리 아들, 딸들 혹은 남편, 아내를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하는 겁니다. 그 대상.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옷을 한번 만져볼까요? 여기 깃, 자기가 입고 있는 깃을 한번 잡아볼까요? 여러분, 자, 잡고 있는 이 깃을 여러분들은 사랑합니까? 좋아합니까? 가끔 코트를 입고 아주 밍크 코트 아주
아주 비싸 보이는 옷을 입고 있는 아주 우아한 한 분이 저한테 제가 이 옷 어떻게 구했는지 아세요? 정말 이 옷 저는 정말 힘들게 구했어요. 저는 이 옷 사랑해요. 너무 당황스러워. 여러분 그런 분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잘 돌봐드려야 되고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려면 나를 통해서 이쪽이 행복해야 되는데 감정이라는 걸 받을 수 없죠. 감정을 받을 수 없는 대상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대상을 통해서 내가 그냥 행복하고 싶어, 내가 그냥 만족하고 싶어서 걸쳐놓은 옷처럼 가족도 되어버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요거 한번 얘기 마무리할까요? 아이가 떨어뜨렸어요. 분명히 아이들은 뭔가 실수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실수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대부분 이걸 측정하면 대상대화를 한다 이렇게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대상대화. 그러니까 그 말의 주체가 말 덩어리, 청킹 덩어리가 자꾸 사물 중심이에요. 정신 차리라고 이 말은 네가 컵을 잡을 때 정신 차려. 컵이 핵심이에요. 이 말에. 이거 대상대화입니다. 얘 컵이 애보다 더 중요해요. 올려놓으라고 얘 떨어지면 얘 또 올려놓으래. 닦으라고 네가 닦아 이번에 또 이거 닦으래. 애는 내버려 두고 이런 거를 뭐라 하냐면은 대상대화랍니다. 그런데 심리학을 통해서 계속 어떻게 바꿔주냐? 대인대화를 하도록 바꿔줍니다. 그러면 대인대화를 하게 되면 제일 첫 번째 요소가 뭐냐? 아이 컨택하게 합니다. 어머님 눈을 보고 하세요. 아버지 저 보세요. 아버님 눈을 보고 하셔야죠. 뭔가 아이들이 실수하는 상황극인데도 심지어 분노가 올라와서 얘 자꾸 올려놓으라 합니다. 그런데 눈을 보게 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뭐 한다고요? 시작! 눈보기입니다. 눈 맞추기. 눈을 맞추면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 보면서 올려놓으라고! 이게 잘 안 됩니다. 되게 놀라운 거는. 눈 보면서 아까 얘기 드렸던 여기서부터 파괴시키는 거를 반대로 여기서부터 회복시킵니다. 자, 여기는 반대로 정신 차리라고 아니라 이걸 알아주는 겁니다. 얘가 지금 하려고 했던 생각을 읽어줍니다. 예를 들면 물을 쏟았어요. 그럼 얘는 뭐 하고 싶었던 거죠? 물을 먹으려 했죠. 눈 보고 물 먹고 싶었구나 라고 분명히 이 아이가 하고 싶었던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라포 형성이라고 해서 공감대가 형성돼 버립니다. 심리학에서는 라포 형성이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뭐 레포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라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게 공감대 형성입니다. 눈을 보고 인지를 읽어주는 겁니다. 두 번째, 공감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공감. 다시 시작. 공감 뭐냐면 정서를 읽어주는 겁니다. 정서를. 그래서 안 놀랬어? 괜찮아? 안 놀랬어? 안 놀랬니? 이렇게. 자, 분명히 인지를 알아주고 물 먹으려 했구나. 그러니까 안 놀랬어? 하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배우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대부분 분들이 요즘에 상담, 심리학 이런 거를 많이 들으시고 공감하라 많이 들어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그래 오케이 공감해야 되는구나 배워서 집에 돌아가서 아이가 엄마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그러면 이제 공감해야지 하고 지금 더워서 아이스크림 먹고 싶구나. 엄마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니까 거기 마트 가요. 그러면 지금 마트 가고 싶구나. 아니 지금 먹고 싶다니까요.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아이스크림 지금 먹고 싶구나. 끝이 안 나요. 그게 반쪽짜리의 상담 심리학을 배운 겁니다. 그 아이의 심리의 근본적인 거를 바꿔주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시, 명령, 부정만 하면 아이는 절대 이거를 부모가 원하는 그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지를 알아주고 공감을 형성한 상태에서 행동을 절제시킵니다. 행동 절제. 이 두 개를 하고 행동 절제를 하면 아이는 변화됩니다. 자, 오늘의 사실 2시간 정도의 이 핵심 강의. 집에 돌아갈 때 요것만 기억하고 돌아가도 될 정도로 요 3가지만 기억해 보십시오. 이 3가지가 전 세계 심리학자들, 전 세계 모든 상담학자들, 모든 상담 심리하는 사람들이 정신과 그 의사들도 결국 누군가를 만나서 뭐 하고 싶냐? 이 3가지를 하고 싶은 겁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분석. 다시 시작. 분석. 이해. 용서. 시작. 분석, 이해, 용서. 물론 마지막 단어가
우리가 말한 정신분석이나 상담심리학이나 이런 영역이 넘어서면 요거 용서를 변화라는 용어로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석, 이해, 변화 이렇게 해도 되는데 결국 우리 마음을 치료할 때는 마지막은 결국 용서라는 단어를 더 많이 씁니다. 여기에 상담심리학. 아이들이 이렇게 싸우면 뭐 언니하고 여동생이 싸우던 형이랑 남동생이 싸우던 누나랑 남동생이 싸우던 뭐 오빠랑 여동생이 싸우던 결국 둘이 싸우면 부모님이 뭐라 그러냐 갑자기 분석을 안 해주고 갑자기 강압적 분석을 합니다. 어디 싸우냐고 엄마 아빠 없으면 형이 아빠라고 그러면서 강압적 분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형은 가만히 있다가 아빠라는 가면을 씌웁니다. 갑자기 나 몰랐는데 나 아빠였어. 그리고 동생은 몇 살 차이 안 나는데 갑자기 형을 아빠라 불러야 되는 억울함이 옵니다. 그래서 울기 시작해요. 둘 다 울기 시작해. 형은 너무 놀라서 울고 동생은 답답해서 울고. 그런데 두 번째 자연스러운 이해가 안 되게 또 강압적 이해를 시킵니다. 울고 있는 애들한테 안아! 이럽니다. 그러면 울면서 안아요. 또 딸이 벌써 엄마한테 그렇게 괜찮아요. 그거는 엄마가 엄마 처음이라서 그런 거예요. 딸이 엄마한테 이렇게 엄마 그랬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세 번째, 마지막. 분석과 이해가 전혀 없이 갑자기 강압적 또 용서를 시킵니다. 안고 있는 애들한테, 울면서 안고 있는 애한테 뭐라 하냐? 서로 미안하다고 해! 이럽니다. 그럼 마지막에 울면서 형아 미안, 동생 미안 그럽니다. 이해됩니까? 실제 세상의 모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먼저 분석을 하고 나라는 사람을 이해를 했으면 자연스럽게 매일매일 변화나 용서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은 늘 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머리에도 신경이 있지만 그 척추 안에 척수가 있습니다. 척수를 따라서 나오는 또 신경도 있는데 머리에서 나오는 큰 다발의 이 신경은 12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척수를 따라서 나오는 신경은 31개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12월 31일 이렇게 암기하게 합니다. 그러면 기억하기 좋죠. 12월 31일이면 12개, 31개. 그런데 이 신경다발들 개념들은요. 나라는 사람을 거의 주관적인 요소로 만들어버려요. 이 신경이라는 것은 결국 동물의 신경과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화가 나! 신경들 다 끊어집니다. 뭐 예를 들어볼까요? 보통 여기 아버님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말 밖에 나가서 열심히 직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럼 토요일, 일요일 날 아버님들이 보통 우리 아빠들 입장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날 그나마 좀 쉬어줘야 돼. 다시 월요일 날 가서 일을 하려면 라고 스스로 신체적 합리화를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을 어떻게 보냈냐? 소파에 붙어요. 그리고 TV 켜. 그리고 과자 먹거나 밥을 간단하게 먹고 계속 토요일, 일요일 날 쉬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내가 아유 그래도 토요일, 일요일 날 애들하고 아이들하고 아빠하고 교감을 좀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만 있으면 되냐? 여보 같이 나가자. 그러면은 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면 남편이 한 말이 틀린 건 아니야. 틀린 건 아닌데 안쓰러워요. 애들 입장에서는 아빠라는 사람을 경험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남편이 너무 세게 반항하거나 너무 세게 방어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라도 엄마라는 모성도 그냥 격자해서 애들 데리고 나갑니다. 그러면 점점 아빠는 아빠대로 힘들고 아이들은 부성애를 잃어버리고 모성애만 갖게 됩니다. 자, 이게 왜 이상한 행동이고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보면 이게 정말로 쉬는 게 아닌지 알려드립니다. 아빠들 입장에서는 쉬고 싶은 영역이 어디냐? 머리에 있는 12개의 신경을 쉬는 게 아니라 척추 안에 있는 척수의 31개를 풀어주면 풀린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고 TV 이렇게 보고 즐거운 거 보고 가만히 있으면 몸이 풀어지겠지. 놀라운 거는 31개에 해당되는 척수를 따라서 쉬는 거는 풀리겠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월요일 날 아침에 나갈 때 기분 좋게 편안하게 나갑니까? 아니면 남편들 더 짜증내서 나갑니까? 월요일 아침에 나가는데 더 힘들고 더 짜증내서 나갑니다. 토요일을 혼자 쉬어놓고. 그건 왜 그러냐? 여기는 풀렸는데 어디가 안 풀렸어요? 12개의 신경, 여기는 강화라는 말 쓰거든요. 여기는 더 아픈 영역이 더 강화됐어요.
reinforcement. 여기는 더 강화돼서 더 빨갛게 아프게 된 상태에서 월요일 날 직면하려고 나갔는데 뭐가 보입니까? 월요일만 보입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꺼번에 보여버립니다. 그때는. 어떤 휴식이냐? 심리학에서는 휴식을 두 개로 나눕니다. 적극적 휴식과 소극적 휴식. 그런데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것은 뭐다? 소극적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휴식을 취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 휴식을 취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휴식은 뭘까요? 진짜 적극적 휴식이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토요일은 분명히 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했던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31개, 12개 아예 안 풀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몸을 쓰긴 쓰는데 내가 일과는 다른 활동을 합니다. 액티비티. 그러면 뭘 할까요? 뭐 사이클을 탄다 가족들끼리, 캠핑을 한다, 혹은 가족들끼리 다 가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혼자라도 뭔가 여행을 한다. 이런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31개를 분명히 쓰긴 쓰는데 놀라운 거는 31개가 이게 꼬이지 않습니다. 풀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가 풀리냐는 거예요. 위에 아팠던 12개의 신경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자, 월요일 날 아침에 나갈 때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풀리면 여기는 깔끔해집니다. 인간은 화라는 개념 혹은 뭐 스트레스, 여러분 내가 분명히 정확하게 어디가 아픈지 모르고 근데 계속 아픕니다. 그럼 병원 가면 의사분들이 한마디 해줍니다. 뭐라 그럽니까? 뭔가 원인이 없어. 못 찾았어, 의사도. 그런데 분명히 난 아파. 그럼 의사가 뭐라고 해줍니까?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요. 결국에는 뭐죠? 스트레스라 그래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스트레스는 뭐예요? 스트레스는 인간이 이게 스트레스구나 라고 인지하는 단계는 도대체 언제일까요? 제가 여쭤봤어요. 대답하지 말고 생각해 보시라 그랬죠. 도대체 인간이 이게 스트레스구나, 이거 힘든 건데 라는 인지 작용을 하는 게 도대체 언제부터일까요? 자, 이제는 따라 해보세요. 제가 정답 알려드리니까 36개월. 다시 시작. 36개월부터 스트레스라는 개념이 잡혀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예를 들면 또 30개월 그러면 뭐 어떻다는 거야? 근데 제가 현실에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아기들 기저귀 지금 뭐 조카나 손자, 손녀 이렇게 보면 기저귀가 마트에 딱 가면 제일 큰 개월수의 그 기저귀가 몇 개월까지 나오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요건 대답하셔도 됩니다. 몇 개월이 제일 큰 기저귀일까요? 36개월입니다. 네, 36개월 이후에는 안 나와요. 이 말은 사회적 통념이 36개월 지나면 이제는 가려라는 거예요. 자, 아이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36개월쯤 되면 몸이, 신체, 요거를 이드라합니다. 본능, 이드라 하는데 여태까지 쌓아왔던 이 기저귀에다가 똥을 싸려 합니다. 오늘 또. 근데 36개월쯤 넘어가면 뇌가 커지기 때문에, 즉 신경이라는 게 이제 자라서 나라는 걸 자꾸 인식하는데 이때 똥을 누려 하는데 신체가 뭐라 하냐? 싸, 빨리 싸. 그러면 엄마가 와서 치워줘. 편해, 빨리 싸. 그럽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36개월 지나가면서 뇌는, 신체와 정반대인 뇌는 반대작용합니다. 갑자기 여기는 이제 에고라는 게 있습니다. 에고, 자아라는 게 형성돼서 인간만 있습니다. 전전주엽에 여기에 나라는 자아가 형성돼서 얘가 확 튀어나와서 뭐라 그러냐? 너 사람이야 이제. 너 변기에다가 배변 가려야 돼. 너 지금 또 싸면 엄마가 와서 가려주긴 하겠지만 너 인상 쓴다 또. 너 이제는 엄마가 한마디씩 한다? 근데 뒤에서 신체는 뭐라 할까요? 싸, 편해. 똥 싸. 엄마 와서 또 치워줘. 편하잖아, 싸. 근데 앞에서 뭐라 할까요? 자아가. 아니야, 아니야, 너 사람이야. 이제 너 가려야 돼. 근데 이 두 개가 어떻게 해요? 계속 충돌합니다. 스트레스의 첫 시작도 내 몸은 분명 이것을 하고 싶은데 내 머리에서의 자아는, 이성은 그걸 하면 안 된다라고 만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거는 영어 단어의 STR로 시작되는 것들은 다 충돌, 파괴 이런 걸 나타냅니다. 이 두 개가 서로 충돌하면서 처음 형성된 게 바로 스트레스라는 개념입니다. 자,
스트레스는 발전을 하면 두 가지로 발전됩니다. 화랑 분노입니다. 다시 시작. 화랑 분노입니다. 화랑 분노. 여러분, 화병이라고 들어보셨죠? 화병. 맞죠? 화에는 병이 붙죠. 그럼 분노에다가 병이 붙습니까? 분노병? 아니죠. 분노에는 뭘 붙어요? 분노 조절 장애가 붙죠. 장애. 그럼 여러분, 얘는 왜 병이 붙고 여기는 왜 장애라고 붙을까요? 병하고 장애의 차이점은 뭘까요? 병은 고칠 수 있냐 없냐를 따지지만 장애란 말은 고치는 개념이 아니고 조절하는 개념입니다. 평생 사실 가져가면서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병은 고치냐 안 고치냐의 개념이에요. 더 나아가 볼게요. 여러분, 혹시 화병은 남자가 더 많이 걸립니까? 여자가 더 많이 걸립니까? 여자. 우리는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 여자가 화병에 걸린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알고 보니 실제 이제 전 세계에 보통 신경학회도 그렇고 우리나라 말로 올라가 있는 병명 들어보셨죠? 그게 화병이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화병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올라가 있어요. 영어로. 그런데 이 화병은 한국의 문화병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especially Korean women, 여성들이 왜 이렇게 많이 걸리냐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화는 뜨거운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화가 올라오면 심장이 막 뛰겠죠. 이 뜨거운 에너지 덩어리가 어떻게 되냐? 남자들은 왜 병으로 안 가냐? 화는 다 있지만 여자 남자. 남자는 화를 안에서 밖으로 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 화낸다 그럽니다. 자, 저희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어머니한테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뭐라냐? 밥 줘 그럽니다. 그럼 어머니가 이제 밥을 차려주시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밥상에 뭐가 없다? 고기나 혹은 생선. 고기 없으면 생선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뭐가 없다?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가 일 다 해서 월급 갖다 주고 하는데 고기나 이런 뭐 계란이나 이런 게 없어. 풀만 있어.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냥 드시면 되는 거를 어떻게 하냐? 화가 올라왔습니다. 뜨겁습니다. 뜨거운 에너지를 시원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식도를 따라서 내버립니다. 뜨거운 에너지를. 누구한테? 그냥 공허하게 내보는 게 아니라 정확한 대상이 있어서 감정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공을 던지는 거는 투구, 감정을 던지는 건 투사라 그럽니다. 정확한 투사를 합니다. 어머니한테. 내가 토끼냐? 고기 어디 있냐고. 생선이라도 해야지. 뭐 하는 거냐고. 남편을 대우 안 해주고 내가 토끼냐? 안에 뜨거운 거를 다 내보내니까 시원해. 남자들은 분명 똑같이 화는 올라왔지만 바로바로 뇌는 그런 문화권 안에 있습니다. 놀라운 거는 나를 분명히 감정을 던지면서 뜨거운 걸 줬어요. 어머니 입장에서, 아내들 입장에서는 나는 없었던 에너지를 여기서 던졌어요. 답답해. 그럼 보통 엄마들이 너는 토끼다 그래. 더 벌어다 주던가. 뭐 이렇게 안 합니다. 맞죠? 이렇게 안 하죠. 이렇게 하면 자기도 시원하겠는데 뭐라 그래요? 아유, 오늘 그냥 드시라고. 애들도 그냥 먹었다고. 애들도 그냥 먹었어요. 당신도 좀 드세요, 그냥. 그러지. 너는 토끼라고. 더 벌어다 오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준 화도 담고 나도 안 풀리는 화가 다시 생성돼서 2배의 뜨거운 것이 내 몸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장기 기관 안에 뜨거운 것이 계속 머물거나 혹은 흘러가면서 계속 기관이 아프다면 결국 뭐에 걸리겠어요? 뜨거운 거는 결국 녹입니다. 그러면 염에 먼저 걸립니다. 뭐 간염, 무슨 염 있죠? 그러다가 안으로 괴사에 들어가면 결국 암에 걸립니다. 화병의 최종은 결국 암이에요. 물론 동시에 정신적으로 올라가면 당연히 정신분열증도 오고요. 그런데 반대로 분노 조절 장애에서의 분노는 보통 누가 자주 합니까? 남자가 분노를 많이 냅니까? 여자가 분노를 많이 냅니까? 대부분 남성이 또 많이 냈죠. 희한하죠? 여러분, 분노는 특정 상황, 특정 장소에 많이 드러나는데 남성들은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반대로 여성은 화라는 것을 건강하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걸 찾아야지 다시 내 정신적 건강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까 위에 있는 뇌의 12개를 풀어야 됩니까? 아니면
척추 안에 있는 척수에 살아나는 게를 풀어야 됩니까? 뇌를 풀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제 점점점 하나씩 더 의미 부여에 대한 심리적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자, 여기서 나는 아내 남편을 여보라고 부른다. 있죠? 네. 여보가 무슨 뜻인가요? 선생님, 여보세요? 여보, 여는 thinking, 생각할 여자입니다. 보는 보배 보자입니다. treasure. 그러면 여보 오늘 잘 다녀오세요. 이 말은 내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 보물 잠깐만 나갔다 와. 내 보물은 어디 가면 안 돼. 혹시 자기라고 부르시는 분 있습니까? 자기 많이 하죠. 오케이. 자기는 무슨 뜻입니까? 도자기? 자는 같을 자자입니다. same. 기는 body, 몸 기자입니다. 자기 오늘 잘 다녀와. 이 말은 당신하고 나하고는 원래 한 몸이야. 깨지거나 떨어지거나 나눠질 수 없는 한 몸인데 잠깐 떨어지는 거예요. 내 몸 잘 갔다 와 이 뜻이. 좀 세. 자기 오늘 잘 다녀와. 이 말은 그거 내 몸이다. 딴 데 갔으면 죽여버린다고. 세게 얘기하면 그런 의미도 담을 수 있겠죠. 내 몸이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 감성, 정서 이런 말이 헷갈리죠. 남성들이 하는 말의 패턴과 여성들이 하는 말의 패턴 자체가 이미 다릅니다. 이런 꽃을 보면 모든 사람, 남자, 여자 다 통틀어서 꽃을 보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뭐라고 외칩니까? 꽃을 보자마자 예쁘다, 좋다. 자, 저보고 해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네. 꽃을 보고 그렇게 합니다. 이거 누구나 다 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예쁘다. 순간 나도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내 오감각이 바로 내뱉는 것을 감정 언어라 합니다. 그 감정입니다. 자, 감정은 뭐냐? 제가 심리학적으로 용어를 드릴게요. 정의를 해드릴게요. 감정은 1차적 느낌입니다. 1차라는 거는 온몸이 바로 1차적으로 바로 내뱉는 거를 1차적 느낌, 즉 감정이라 합니다. 감정 언어입니다. 좋다, 예쁘다 이런 거죠. 와우, 시원하다, 오 이런 거 다 감정 언어입니다. 이거는 느낌이 100%예요, 그냥. 그런데 놀라운 거는 대부분의 남성은, 즉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 꽉 찬 일반적 남자들은 원가족 안에서는, 아내, 아이들의 원가족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감정 언어에 갇혀 있습니다. 놀러 가도 좋다, 예쁘다, 시원하다, 와 이럽니다. 2시간짜리 영화를 보고 나서 딱 한마디 합니다. 좋네. 끝나야 됩니다. 정답, 단문, 완벽된 표현 이런 것이 끝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감정을 넘어선 2차적 느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감성이라 합니다. 자, 꽃을 보자마자 뭐라 그러냐? 꽃을 예쁘다라고 하지만 바로 넘어가서 계속 뭐라 하냐? 이 꽃 누구 선물 주면 좋겠다. 우리 민욱이 선물 주면 좋겠다. 이 꽃 사진 찍어서 민욱이한테 보내주면 좋겠다. 이 꽃 그려서 편지 보내고 싶다. 이 꽃 그림 그리고 싶다. 여러분, 꽃이 편지, 꽃이 아니라 사랑, 꽃이 아니라 자꾸 선물, 이 대상을 보면서 자꾸 이 대상을 기준으로 한 뻗어나온 2차적 느낌의 추상적 단어를 자꾸 쓰는데 이 개념들이 전부 다 뭐냐? 감성입니다. 여성은 기본적으로 감성 언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감정과 감성의 이 남자와 여성의 대화가 어찌됐든 내가 여자다. 그래도 감정, 남자다. 그리고 감정, 감성을 어느 정도 쓰는데 이것이 써왔어요. 그럼 내가 나이가 60이다. 그러면 60줄 동안 60줄에 이게 쌓였는데 감정, 감성이 쌓인 이 전체를 뭐라 그러냐? 정서라 합니다. 남성은 감정의 언어를 쓰고 여성은 감성의 언어를 쓰면서 계속 서로 계속 부딪힙니다. 그럼 지나갈 때 아내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납니다. 이것도 몰라주는 남편하고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이 마음조차도 모를 정도의 대화가 안 되는 남편이면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근데 되게 놀라운 거는 세상의 모든 남편은 몰라줍니다. 남성과 여성의 언어의 핵심은
남성은 훈련받을 때 아내하고 계속 심리극을 할 때 뭘 하냐? 화두를 두고 남편은 계속 피드백만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답 주지 마세요. 절대 정답 주지 마세요. 절대 1차적 대화하지 마세요. 그래서 계속 대답을 하랍니다.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구나. 그러면 한 3, 4일 이렇게 그 훈련을 시키다 보면 아버님들이 일어나 버립니다. 이렇게 대화하다가 5분 안 돼서 아버님 왜 그래? 답답하다고.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를 계속 대답만 하라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아내들은 기본적으로 대화를 계속 이어서 대화를 하고 싶은 거지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 입장에서는 사실 남편하고 말을 많이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몸의 언어가 더 필요합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보 오늘 어땠어요? 이런 거 물을 필요 없어요. 때리는 게 더 나아. 차라리 때리고 왜 이제 왔냐고 보고 싶었다고 차라리 때리는 게 더 낫습니다. 몸을 오히려 표현하는 게 더 나아요. 자, 이렇게 얹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숙여보면 여기 눈썹 윗부분이 있습니다. 새끼손가락에 눈썹 위로 이렇게 톡톡톡톡 쳐보면 여기 이 부분 눈썹 윗부분 보이세요? 여기 다친 사람들만 모아봅니다.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때 한 의사가 여기만 다친 사람들만 모아봤습니다. 왜 모았을까요? 독특한 특이한 그 사람들만의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냐? 아웃풋, 표현 자체, 표현을 못합니다. 즉 말을 못합니다. 스피킹, 아웃풋 자체를 못합니다. 말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와요. 여기 다치면. 여기는 그 프랑스 의사 브로카, 다시 시작. 브로카라는 의사가 여기 발견했다 해서 브로카 영역이라 합니다. 여기 다친다. 여기 쇠꼬챙이가 여기 꽂혔다. 파편이 여기 꽂혔다. 말 못합니다. 자, 반대로 여기 앞부분 말고 옆부분 측두엽인데 측두엽에 있는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냐? 귀볼 위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여기 뭐가 있냐? 여기 다쳤어요. 쇠꼬챙이가 여기 꽂혔어요. 파편이 여기 튀겼어요. 여기 다쳤어요. 그럼 또 놀라운 그들만의 뭔가가 문제가 생겨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못 알아듣습니다. 여기 다치면 인풋, 다른 사람의 소리가 인풋 자체가 안 들리고 여기에 이해 자체가 안 됩니다. 여기는 그 독일 의사입니다. 여기는 프랑스 아니고 독일 의사 베르니케. 이게 원래 W 시작해서 웨르니케라고 읽는 것처럼 보이지만 베르니케라고 있습니다. 근데 베르니케라는 의사가 여기 찾았다 하고 여기를 밝혀냈다 해서 베르니케 영역이라 하고 여기 때문에 말 못해요. 말 이상하게 하죠. 못 알아듣습니다. 심지어 여기 베르니케 영역 다치면 말하면 대화가 안 돼요. 못 알아들으니까. 여기는 알아들었는데 말이 안 나와요. 브로카 영역에. 놀라운 거는요. 이 옆에 여기 베르니케 영역 다치면 의가사 제대 바로 시켜버립니다. 저는 공군 의무대대를 제대했는데 좌뇌를 다치는 개념의 사람들 축구하다가 맞고 뭐 이러죠. 놀라운 거는요. 여기 다치면 언어적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 여기가 언어고 반대쪽은 할 필요 없다. 왜? 비언어다. 그런데 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브로카, 베르니케 왜 알 필요 있어요? 알 필요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했냐? 좌뇌는 언어인데 중요한 건 들어왔다가 새겨졌다가 나가는 건데 들어와서 새기는 그 개념이 뭐냐? 바로 저주파입니다. 저주파는 새겨집니다. 어머님들이 애들 혼낼 때 하지마! 하지 말라 했지. 닦으라고. 손가락에 힘을 주라고. 막 뭐라 그랬어요. 근데 그 고주파는 거의 새겨지지가 않습니다. 잘. 애들이 그 흉내를 따라하거나 그래. 너 엄마 뭐 기억나는 거 있어? 그럼 막 흉내 따라하지. 걔들이 쓰는 단어를 모아보면 그 의미가 있는 단어가 엄마가 없어요. 되게 놀라운 거는 한마디 했는데 아빠는 단 한마디 했습니다. 애들 아빠 엄마가 하도 막 뒤집어지려고 하니까 엄마 이제 시장에 가버렸어요. 얘기도 안 하고. 그럼 애들 있어. 근데 아빠가 이제 쉬려고 하는데 애들 막 난장 배우니까 아빠는 딱 한마디 합니다. 하지마! 이렇게 한마디 해요. 그 애들 다 새겨버려요. 자, 단어 수를 측정하는데 결국 핵심이 뭐냐? velocity. 속도가 핵심입니다. 자, 저를 따라하세요. 자, 우리의 목소리를 세우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냐? 따라하세요. 진짜 따라해야 됩니다.
천천히. 시작. 천천히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하고 너무 반대의 성격이에요. 아버지는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어머님은 세 번째 이런 일을 합니다. 우선 자기가 하던 일을 스탑핑, 정확하게 정지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하던 일을 정확하게 정지합니다. 그래서 물을 끕니다. 그리고 장갑을 벗어서 정확하게 집어두고 저한테 아주 가까이, 정말 사적인 거리에 정말 아이 컨택, 제 눈 바로 앞에까지 와서 눈을 봅니다. 되게 아까부터 계속 제가 강조하죠. 다 같이 뭐 한다고요? 시작. 눈을 봐야 됩니다. 아이 컨택을 한 순간에서 뭐라고 하냐? 아주 천천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가라고. 아주 천천히. 그럼 여러분, 제 눈앞에서 들어가라고 라고 하는 천천히 하는 말이 내 눈앞에 일어났다? 요걸 이제 NLP라는 심리학 안에 학문이 있습니다. 그게 뉴로, 뇌에 있는 신경에 linguistic, 언어를 프로그램화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NLP라는 학문이라고 하는데 뇌 머리에, 즉 좌뇌에다가 언어를 프로그램화 시킵니다. 눈을 보고 천천히 말하는. 그러면 세계집니다. 자,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제가 똑같이 또 TV를 틀었습니다. 분명히 천사들 합창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납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재현아 들어가서 공부해야지 하고 아주 천천히 얘기해요. 그러면 분명히 저는 한 번 들었는데 제 머릿속에서 프로그램이 작동합니다. 어떻게? 두 번째 얘기하겠지. 재현아 들어가겠다. 그리고 또 조금 더 있다가 세 번째는 말 안 하고 물을 끄고 장갑 벗고 나한테 오겠지. 그리고 내 눈앞에까지 오겠지. 그리고 얘기하겠지. 들어가라고 하겠지. 이 순간에 제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NLP가 작동하면 몸이 선택을 해서 그걸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아이들한테 새기려면 다 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천천히 말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할게요. 행복하십니까? 행복 안 해. 행복 안 한 분도 계시고. 그러면 자, 우리 한번 우리가 점수를 한번 해볼게요. 10점 만점의 행복인데 내가 최근 한 달 정도 혹은 길게는 최근 1년 정도 내가 내 행복을 얼마 정도의 행복인지 한번 10점 만점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아시겠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 혹은 세 달 아니면 1년 정도 단위에 있어서 나는 어느 정도, 그래야지 우리가 이걸 풀 수 있거든요. 자, 하나, 둘, 셋. 9점, 8점, 9점. 높으시네요. 두 분 다 높으시네요. 어머님들은 10점 만점도 있네요. 10점 만점에 10점. 와, 다들 높으시네요. 자, 5점 아래가 있나요, 혹시? 5점 아래? 4점이 있으세요. 4점. 6개에 해당하는 부정적인 요소가 뭐죠? 나의 불행을 잡고 있는 요소가. 말하기 애매하시죠? 뭔가 애매하죠, 맞죠? 오케이. 자, 우리는 뭔가 불행을 분명히 6개를 내렸거든요. 근데 이걸 하나, 두 개, 세 개 다 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분명히 이거 다릅니다. 이거 말 꺼내기 어려워요. 그건 아는 게 아니라 모르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이랍니다. 똑같은 아이들, 거의 엇비슷한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들한테 모아서요, 꼭 실험을 해보면 어떤 아이들은 늘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신기해요. 어린아이들부터 쭉 보면 어떻게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합니다. 사람들, 부정적인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런 실험입니다. 또 어떻게든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또 친구들이 있어요. 또 얘들은 또 모아서 따로 또 똑같은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하냐? 다리를 묶어놓고 서로 이렇게 합심을 해서 그 상자를 쌓는 실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런 일을 합니다. 부정 그룹의 아이들은 이 카메라, 여기 우리 카메라 선생님처럼 그
그 상담사들이 미리 귀뜸을 해줍니다. 일부러 한번 넘어뜨려라 하고 이 탑을 쌓는 아이들한테 가서 일부러 이렇게 모른 척 넘어집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 부정적 아이들은 어떠냐? 한 번 쌓다가 넘어졌는데 안 쌓습니다. 그걸 물어봅니다. 너희들 왜 안 쌓냐? 그러면 어차피 또 넘어질 건데요. 왜 이러냐는 거야 도대체. 자, 긍정 그룹에 가가지고 이 아이들한테 쌓는데요. 이 카메라 선생님이 계속 넘어지겠죠? 넘어지는데 얘들은 바보같이 계속 쌓습니다. 그래도 계속 쌓어요.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야, 니들은 계속 넘어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계속 쌓냐? 그러니까 쌓다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쌓다 보면 될 것.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몇십 년 전에는 이런 거를 그냥 환경이 그렇게 했지. 그냥 그렇게 큰 부모들이나 혹은 가정이 그렇게 했지. 놀라운 일은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그게 뭐냐? 유전자를 찾았습니다. 유전자 이름이 여러분한테 적어드렸는데요. HTTLRP라는 숫자 5, HTTLRP라는 이 유전자 이름이 있습니다. 이 유전자는 짧은 게 있어요. short 그래서 SS 유전자가 있고 긴 거는 long 그래서 LL 유전자가 있습니다. 놀라운 거는 짧은 유전자는 우울 유전자입니다. 그리고 긴 유전자는 이거는 행복의 유전자. 여러분, 부모님이 SS, 아빠가 SS고 엄마가 SS면 그 자녀는 어떻게 되죠? 극 SS가 되죠.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유전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면 우리 몸처럼 답답해요. 저 보세요. 저희 만약에 엄마 아빠가 다 SS면 저는 제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저는 극 우울한 인간으로 태어난 거 아닌가요? 너무 화가 나지 않나요? 그래서 또 실험을 해봅니다. 정말 인간이 이렇게 유전적으로만 살아가냐? 나는 10점 만점에 하면 1점 있다. 그럼 이렇게 살아가야겠냐? 알고 보니까 자신의 의지, 자신의 동기부여, 자신의 생각 이걸 스스로가 바꾸고 계속 성공을 경험합니다. 계속 의도적으로 긍정적으로 행하는데 놀라운 일은 유전자가 불행인 SS, 우울 유전자 SS가 LL로 변화되는 걸 확인합니다. 그러면 심지어 내가 나 자신을 분석하더라도 내가 부정적으로 뭔가를 여긴다 생각한다면 그걸 내가 생각하는 거지 어떤 상황이 뭔가가 부정적이 왔더라도 내가 안 받으면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나의 습관이 있다면 놀라운 건 유전자조차도 바뀝니다. 유전자조차도 바뀝니다. 이제 이 이야기만 하고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미국에 여태까지 따라오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네, 사실 참 심리학 이야기가 너무 많고 분야도 너무 많고 할 얘기도 많지만 오직 오늘은 가족이라는 영역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회복이라는 주제로 갔습니다. 어쨌든 요 얘기만 하고 할게요. 미국에 이 조지아 초등학교라고 정말 알아주는 정말 할렘가의 이 초등학교, 아무도 여기에 부임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 초등학교에 자발적으로 이 초등학교에 간 선생님이 한 분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 남들이 전부 가지 말라 하는데 이 선생님은 자기가 자발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이 걔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고 아무리 가르쳐도 욕만 배우고 정말 초등학교 나왔는데도 문맹이고 도대체 이게 가르치는 효과가 아무것도 없고 학교 안에서 담배 피고 초등학생들이 이미 마약하고 이런 학교에서 1학년에 부임되자마자 이 선생님이 첫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들한테 You are scholars. 니들은 다 학자다. 근데 걔들은 scholars라는 말이 몰라. 학자라는 말이 몰라. 개념이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자다. 니들은 다 학자다. 그래서 이름을 부릅니다. 존 학자, 탐 학자. 계속 부릅니다. 그 애들이 학자라는 말을 모르는 자꾸 부르잖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자란
배운 것을 타인에게 나누는 사람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합니다. 이 녀석들이 그날 뭐 몇 개 안 배웠겠죠. 선생님이 계속 학자 그러고 계속 그것만 새겨놓고 계속 세뇌시키고 그리고 몇 개 안 가르쳤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얘들이 집에 가서 뭐 했냐? 쥐가 학자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와서 막 형제들한테 막 얘기해주고 막 가르쳐준다. 그래 학자래 이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계속 선생님은 계속 탐학자 무슨 학자라고 계속 지칭하면서 불러주면서 너는 학자야? 학자야? 그리고 학자 나누는 거야? 배워가지고 나누는 거야? 계속 얘기하고 지속했습니다. 놀라운 일이랍니다. 6학년 졸업했는데도 문맹이 그렇게 많고 담배 피고 마약했던 이 학교에서 이 아이들이 2학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6학년 과정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비판주의자는 생각이 기준입니다. 긍정주의자는 의지가 기준입니다. 여러분은 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기준은 뭐예요? 오늘의 주제 가족이 회복하려면 혹은 내가 가족 안에서의 건강해지려면 여러분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의지가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킵니다. 수고하셨습니다.